삼성전자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서 한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이닉스는 한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HBM의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대표님 굉장히 오랜만에 김작가TV에 나와주셨는데 지금 어느새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린 것을 넘어서 이제 6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이제 장 마감하고 보니까 코스피가 5,170, 코스닥은 또 1,133 정도인데 이번 상승의 가장 큰 힘은 뭐고 이제 이거는 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신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요. 앞으로 이 강세장 지속되는 건가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속될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그 4,500하고 5,500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롤러코스터장이 계속해서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상승장의 그 가장 큰 힘으로 따지면 크게 5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실적에 의해서 레벨업이 됐다. 특히 우리가 반도체, 삼성, SK 하이닉스 등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큰 힘이 됐고 올해는 특히 또 뭐 두 회사 합쳐서 뭐 200억, 220억까지 간다 뭐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또한 그 작년에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하향세로 특히 페드 미국 거기에 페드가 이제 하향세로 있었고 또 올해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아주 금리 인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선정하겠다 뭐 이렇게 되고 또 지금 의장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아주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고 또한 그동안 지난해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가 많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을 많이 이끌었고 거기에 이제 옛날에 동학개미들이 돌아온 동학개미 이래서 많이 참가를 했고 특히 이제 AI 이후에 그 인프라에 이제 돈이 많이 집중이 되면서 소위 조선 방산 원전 전력 뭐 이런 부분에 많이 돈이 투입이 됐죠. 그래서 국가도 이제 포기 못하는 그런 사업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 그 랠리에 커다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과 배당수도 분리가 있어서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증시 상승에 어느 정도 기여한 거네요. 예, 당연히 기여를 했죠. 이게 이제 아주 완벽하게 이거는 상승을 이끌고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은 못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보조 장치가 됐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바닥이 견고하지 않았을 텐데 정부에서 판을 잘 바꿨기 때문에 아주 특히 이번 상승에 큰 역할을 했고 이것이 이제 한국 증시가 더 이상 주주들을 아주 홀대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뭐 중국 공산당보다 배당이 아주 적다. 이런 거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데 이게 이제 드디어 돈을 넣을 명분을 정부에서 깔아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으로 인해 갖고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할인이 크게 축소가 됐고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장기 자금이 또 유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나름 판을 한 단계 레벨업 시켜주는 그런 좋은 작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되면 코스피 주당 순이익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자사주라는 건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도 뭐 자사주를 많이 매입은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잘못 사용이 돼가지고 경영권 방어나 기타 우회 수단으로 이렇게 써여가지고 상당히 그 악용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서 그 EPS의 질을 상당히 높이게 된다. 그래서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장치를 원초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실제로 보면 주당 순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순이익을 유통 주식수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데 유통수 주식수가 줄어들다 보면 EPS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기업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소각하고 또 주주 환원 이익을 자꾸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EPS가 이제 개선되면서 PER이나 PBR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서 우리에게도 좀 미국 자본주의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더블 카운팅 이슈 재평가된 지주사들 주가가 상법 개정 이후에 실제 가치에 수렴하게 되면서 주가는 더 오르게 되는 걸까요? 지주사들 뭐 요즘 주가 나쁘지 않았죠? 좋았죠? 지주사들이 상법 개정 이후 또 굉장히 좋은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던 거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더블 카운팅이라는 게 뭔지 이제 정확히 한번 보면 지주사라는 게 원래 자기 자회사의 가치에 합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자회사는 자회사대로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되고 지주사는 지주사대로 디스카운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양쪽에서 양펀치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왜 이런 한국 특유의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보면은 지배구조가 우리나라는 너무 불투명하죠. 이게 뭐 대표이사가 암만 잘못해도 잘 관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그리고 자사주 우결권 활용에 있어서 이제 주주 가치가 굉장히 희석됐고 또 자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주주에게 잘 돌아오지도 않고 또 현금이 쌓여도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소각도 안 하고 배당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더블 카운팅 이슈가 생겼는데 상법 개정으로 이제 지주사가 자회사를 사유화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대주주의 재량이 크게 축소가 되고 소액 주주의 권한이 강화되고 자회사 이익은 결국 그 자회사 주주의 몫이다. 이런 것이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가치를 높였다. 그래서 작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지주사의 그 가치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제가 전에 다니던 신한지주도 거의 뭐 15년을 예전 2006년도 가격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작년하고 올 들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많은 지수사들이 앞으로 주가 특히 대세 상승량과 맞물려서 굉장히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주사들 중에서 혹시 좋게 보시는 종목이 있나요? 지금은 이제 현재는 제일 지수사 중에 앞서 나가는 것들이 금융주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은행주. 네. 은행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그게 뭐 거의 10년 이상을 거의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헤매다가 이제 슈팅이 나오는 바람에 앞으로 그 은행주들이 상당히 당분간은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은행주 한번 좀 볼까요? 그렇죠. KB금융을 한번 볼까요? KB금융 보면 오늘 드디어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네요. 월요일날 월봉을 보면 또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바닥이 4만 원권인데 오늘 14만 4,400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오늘 갱신을 했고 이게 신고가를 찍고 살짝 내려왔죠. 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살짝 내려왔어요. 네. 우리금융지주가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거의 11,000원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 31,000원까지 올라오면서 3배 올랐어요. 우리금융지주가 굉장히 탄력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신한지주도 오랜 기간 동안 옛날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87,000원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JB금융지주도 상승세고 한국금융지주 이 한국금융지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융주 중에 제일 탄력성이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면 5만 원짜리가 21만 원까지 가서 2023년 바닥권에서 지금 4배 올랐고 기업은행도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려고 가고 있고 IM 금융지주도 그렇고 BNK 금융지주도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국 금융지주가 지주회사 금융사 중에서 계속 선두권을 유지하면서 주가도 제일 높죠. 2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금융지주 굉장히 탄력성 있게 갈 것 같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에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나 SK나 하나 같은 지주사들은요? 지주사들도 아주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와중에 주목받는 주식이 하나가 있는데 SK 스퀘어라고 이게 뭐 일반인들한테는 이상하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SK 스퀘어가 그 SK 하이닉스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주식을 보면 월봉을 보면 2023년 초에 31,100원이 역사적 신저가였었는데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53만 7천 원을 기록했어요. 거의 뭐 15배 이상 올랐죠. 네. 짧은 기간에. 그래서 SK 스퀘어 굉장히 지금 아주 오늘도 뭐 초강세를 보여갖고 고가를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이 SK 스퀘어도 뭐 정식적인 그 지주사는 아니지만 그 SK 하이닉스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스퀘어가 오른 것도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때문인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텐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 속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또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서 주가 전망 한번 해주신다면요. 삼성전자 오늘 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해갖고 16만 4천 원까지 갔죠. 정말로 지난 2024년 11월 14일만 해도 49,900원 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소위 이재용 회장께서 뭐 욕도 먹고 굉장히 그랬는데 지금 슈퍼 사이클에 들어서가지고 AI 때문에 파장적으로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이렇게 거듭났죠. 옛날에는 이제 반도체 그러면 PC나 스마트폰에 이제 부품으로서 들어가고 그 가격 사이클이 굉장히 등락이 심했는데 최근 AI하고 데이터 센터 수요 그리고 가 아주 폭발하고 특히 장기 계약을 하고 고사양 또 HBM, DRAM 이런 거가 중심이 되고 또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갖춰져야 되니까 그 증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뿐만 아니라 수요의 성격이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또 그 AI용으로 쓰다 보니까 전력이나 열, 신뢰성 요구가 굉장히 높은 그 스탠다드가 요구가 돼서 이게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그 비싼 부품들이 다 망가지니까 굉장히 그 아무 반도체에서나 이렇게 부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의 HBM 이게 뭐 16단 이런 것들이 하나가 들어가면 거기에 DRAM 고사양 DRAM들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마치 그 다이아몬드를 빛나게 하려면 큰 주 다이아가 있고 주변에 이제 다이아 서브 다이아가 있듯이 그렇게 돼 갖고 이 삼성전자의 고사양 DRAM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상당히 지금 분발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저보고 뭐 가격을 굳이 예측하라 이러면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서 한 25만 원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그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한 번에 가지는 않죠. 한 번에 가지는 않는데 급등락을 하면서 갈 건데 우리 개미들이 그러면 이 급등락 속에서 어떻게 본인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지든지 그런 거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SK 하이닉스는 이제 이 슈퍼 사이클의 아주 최대 수혜자죠. 그래서 HBM 시장의 절대적인 선두주자고 AI 서버 증설의 그 1차 수혜자예요. 그리고 가격 물량 마진이 동시에 개선이 돼가지고 굉장히 오늘도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서 87만 4천 원을 기록했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게 이게 제가 아는 사람이 한 15만 원에 샀는데 한 30몇만 원에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잘 팔았다고 그런데 요새 또 너무 일찍 팔았다고 끌탕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옛날 2021년 정도 수준의 삼성전자도 9만 원대에 들어갔다가 몇 년 기다리다가 간신히 본전에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 근데 지금 삼성전자도 굉장히 16만 원대 가고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뭐 얼마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어디까지 보시나요? 저는 하이닉스는 한 120만 원, 130만 원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사이클이 왔는데 혹시 김 작가님도 AI 써보고 계시죠? 네. 챗GPT나 뭐 쓰고 있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쓰고 제미나이 저도 챗GPT 제미나이 쓰고 있는데 얘가 저도 조그만 회사 하나지만은 그 직원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리고 그 업그레이드 되는 속도가 제가 한 1년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버전이 3.0이었는데 챗GPT가 지금은 5.2가 돼갖고 성능이 벌써 1년 전보다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쓰고 뭐 새벽에도 쓰고 이러니까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얼마 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사주 명리학을 공부했었거든요. 몇 달 공부하다가 나는 이게 체질이 안 맞아갖고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을 이제 그때 같이 알던 분을 만났어요. 근데 지난 여름에 만났을 때는 얼굴색이 화색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화색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AI 때문에 사주 명리 운세 보러 안 온대요 사람들이. 그렇겠죠. AI가 다 해주니까. AI가 바둑 옛날에 그렇듯이 AI가 굉장히 전 5,000년 거를 다 공부해가지고 얘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와서 빨리 와서 챗GPT한테 이렇게 해봤죠. 그렇게 해서 제 사주를 넣고 해봤더니 옛날에 나를 가르친 선생님보다 실력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챗GPT가. 그 정도로 요새 이 챗GPT의 그 성능이 뛰어나고 시도 때도 없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수요는 폭발했다. 이게 수요가 뒷걸음 칠 리는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챗GPT 안 쓰다가 쓰고 처음에 무료 쓰다가 2만 원짜리 쓰다가 22만 원짜리 쓰고 또 뭐 제미나이까지 쓰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HBM의 수요가 폭발할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미국 상무장관의 반도체 100% 관세 언급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200조 원 전망에 어떤 변수가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상무장관이 굉장히 강경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그 압력을 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정책 초안 뭐 이런 거보다는 수상용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계 각국의 그 반도체 주요 생산국에 대해서 미국 내에 이제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고 공장도 짓고 미국 반도체 생태계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암시고 또 아울러서 중국에 붙지 말고 우리한테 붙어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100% 관세가 실질적으로 적용될지 여부는 뭐 상당히 불투명한데 만약에 전면 즉각 시행된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뭐 거의 얕다. 왜냐 그러면 미국이 뭐 한국 대만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또 특정 국가만 일부 선별해서 적용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제 열애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위협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투자를 좀 늘리고 그 그쪽에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생산 이원화를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100% 관세 이거가 조금 위협이 되지만 올해 영업이 200조, 220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변동이 별로 없을 거다. 물론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커지고 또 비용도 좀 늘어나고 그렇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그 중국이라는 경쟁자도 어느 정도 물리쳐 주면서 미국 생태계와 함께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우리를 뭐 완전히 이렇게 찍어 눌러서 얘들 아주 죽여야지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미국이 한국과 대만의 이런 반도체를 자기네 좀 입맛에 맞게 말 좀 잘 들어라 뭐 이런 뜻의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협상과 질서의 재편의 신호탄이지 크게 뭐 장기적으로 변동성은 있지만 크게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와 SK 반도체 등의 매출에는 또 영업이익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동네 방향 전환은 이번 상승장에서 어떤 의미를 좀 가질까요? 자금의 거대한 시프트, 이동이 일어났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5일 날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이 나와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 5월 9일 이거를 철폐를 하고 또 장특공이라고 그러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것도 축소를 하고 보유세도 인상하겠다. 뭐 이런 암시를 주고 있어서 그 역대급으로 뭐 가장 강력한 지금 정책을 피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취임 초기예요. 이재명 대통령 아직 1년도 안 지나다 보니까 거기다 또 이제 지금 지지율도 높은 상황이라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라 그러면 주로 전세, 대출 활용해 갖고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했고 절대로 안 떨어진다. 뭐 이런 신념에 가까운 신앙에 가까운 그런 것도 있었고 결국은 버티는 놈이 이긴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어서 똘똘한 한 채만 가지면 모든 게 다 해결한다. 이렇게 듣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자금이 이제 주식으로 이동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가 이제 종말을 그거했죠. 종말. 그래서 부동산 대출이 더 이상 자산 증폭기가 되지 않을 거고 두 번째로 돈이라는 거는 이제 빠져나갈 자리를 보고 항상 들어오는데 대출이 완전히 막혔고 또 인구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이 이제 잃었죠. 그리고 세대 교체가 돼갖고 어차피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내 생에 뭐 월급 모아서 집 사기 힘들다. 이래서 이제 코인이나 주식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고 작년과 올해 이제 계속해서 정부에서 제도와 정책을 바꿔서 주식이 이제 굉장히 전에는 불리했는데 이제는 덜 불리하다. 그래서 자금 배분에 굉장히 판이 바뀌었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서 유입되는 돈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고객 예탁금도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에는 뭐 한 55조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뭐 98조, 99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주목하는 거는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거를 지금 설치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AI 수준으로 부동산을 감시를 해서 이 자금을 끝까지 추적하겠다. 매수 자금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
세무거든요. 세무조사예요. 근데 뭐 강남에 예를 들어서 뭐 20몇 억짜리 집 샀다 그러면 바로 이 사람 돈 어디서 벌었지서부터 이렇게 추적이 들어올 테니까 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세무조사거든요. 그 옛날 우스갯소리로 재벌 총수가 재경부 장관한테는 가서 인사 안 해도 국세청장한테 가서는 인사한다고 무슨 모임에 가서 만나면 그런다는데 정말로 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특히 현금 부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국세청인데 그거를 이제 취합해서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아주 정밀 AI 수준으로 정밀 추적하겠다. 이거는 뭐 엄청난 협박 내지는 공포죠, 공포.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자금이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시장으로 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와중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부동산이 올라야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외 아닌 사람들은 다 그러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금이 엄청나게 시프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하락장에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대세 상승장, 지금 코스피 5000 시대 파도 타기 위해서 개인이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고정관념은 좀 뭘까요?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11일에 96,800원 찍고 거의 4년 반을 그냥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방어 습관, 진짜 이 상승이 맞냐? 이러면서 방어 습관이 아주 몸에 뱄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 물리신 분들이 난 그냥 본전만 오면 팔아버리겠다. 뭐 이런 그 방어 기제가 동원이 됐는데 요번에 이제 상승장이 와도 결국은 오르면 또 떨어지겠지. 그리고 이 반등은 오히려 탈출 기회다. 그리고 조금만 벌면 바로 챙겨서 뜨자. 뭐 이런 그 방어 심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계속해서 작년 4월에 바닥치고 지금까지 거의 바닥 대비 2배 이상 오른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도 바꿔야지 될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그래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지금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물론 조심하면은 살아는 남지만 조심하다 보면 돈을 못 벌어요. 우리가 그 돈 벌려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 하다 보는데 너무 조심조심하다 기회를 다 놓쳐요. 그리고 두 번째 버려야 될 고정관념이 수익을 빨리 실현해야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락장에서나 그렇고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잘 잡은 기회는 그 마음속으로 이게 추세가 끝낼 때까지 먹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뼈골까지 발라먹는다. 이런 생각까지 해지되는 게 필요하고 상승장에서 이 상승이 의외로 오래 갈 수가 있으니까 수익을 키우는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이 이제 반드시 돌아오는데 조정은 곧 하락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다 같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상승도 결국 가짜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지껏 5천도 넘고 오는데 이번 상승은 진짜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진짜 상승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결국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먼저 삼성전자가 얼마 간다, 코스피가 얼마 간다 이런 예측보다 확률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고 한 번에 이렇게 무엇을 판단하는 그런 것보다 구조로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공포 회피가 아니고 기회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활용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하락장에서 만들어진 조심해야 된다. 방어 이런 기제보다는 이제는 겁을 좀 줄이고 그 구조를 믿고 내가 이 바닥에서 이 판에서 어떻게 진입을 해서 어떻게 나와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을 정리해서 그걸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버스 투자했다가 사상 최저가 수준에서 고통받는 투자자분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어떤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꽃버스와 저도 옛날에 뭐 공매도라 그러죠? 그 대주거래 그런 거를 많이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 첫 번째 깡통이 이게 대주거래 잘못하다가 깡통을 찬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꽃버스는 뭐 방향 배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방향 배팅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많은 분들이 방향 배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수가 떨어지면 언젠가는 복구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꽃버스의 치명적인 구조는 이제 일일 수익률 기준으로 이거를 매일 재조정하고 변동성이 클수록 가치가 계속 깎이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꽃버스는 시간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거는 뭐 그동안 세계 대공황도 있고 세계대전도 있고 그랬지만 결국은 우상향하거든요. 그런 시간
시간에 따라서 우상향 하는데 이거를 적으로 만들어서 역류하는 게임이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고포스 투자자들이 반드시 버려야지 될 생각은 이제 내가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이게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더 아래는 안 빠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수가 만약에 뭐 5,500, 6,000 가면은 정말 남은 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번에는 하락이 반드시 온다. 뭐 이런 생각도 치명적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게 주식이 오르내리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고포스 투자자들이 하는 것처럼 완전히 꺾여서 이렇게 곤두박질 칠 가능성은 뭐 제 생각에 1, 20%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